수학과 글쓰기, 글을 잘 쓰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는가? 한국에선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을 때 나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다. 그런데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즉 글쓰기와 수학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글을 잘 쓰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 교사와 교수들이 이 주장을 펴고 문필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 주장에 많이 동의하고 있다. 이 주장은 당연히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이과를 지망하지 못하고 문과로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불민소리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때문에 계속 서름을 받아왔고 또 수학 때문에 문과를 지망했는데 글쓰기도 잘못할 것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란 말인가 라고. 나는 프랑스의 수학 중시 교육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울분에 찬 항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단연 으뜸되는 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과에서 말할 것도 없고 문과에서도 수학 중시는 바칼로레아,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과에서는 수학의 배정이 영어의 3배에 이르고 문과에서도 수학은 철학, 프랑스와 함께 높은 배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은 모두 논술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수학은 정밀과학이므로 학생 사이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수학 실력 경쟁시험 등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특히 그랑제꿀 숫자학교에 입학하려면 우선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구분이 수학으로 결정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한편 수학 실력도 부족하고 철학에도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이 가는 분야 중에 법률학이 포함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우수한 학생이 법률학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판검사, 변호사, 공증인 등의 법률 종사자란 다만 기존의 법을 적용하기만 하는 비창조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생 집단이라는 생각이 프랑스 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법률 종사자가 되려면 사람들은 수학과 글쓰기의 관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 반면에 수학 실력은 떨어지거나 철학이나 기타 인문학 분야에 자신이 있어서 문과로 선택한 사람들, 그 중에서 문필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수학과 글쓰기 사이의 연관관계에 주장이 대하여 관심이 많고 또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펴기도 한다. 토론은 주로 글쓰기에 필요한 논리력, 추리력, 분석력, 정확성의 추구 등이 수학교육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길러진다는 주장과 수학적인 차가운 논리가 오히려 창조적 감성이나 미적 상상력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 사이에 벌어진다. 반론자들은 하나의 좋은 예로 괴테를 내세운다. 독일의 으뜸가는 시인인 괴테가 수학에는 아주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토론에서는 한 가지 흥미있는 재치 있는 응답이 있다. 반론자가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가며 수학과 글쓰기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라 치면 상대방이 당신이 그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실은 수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응수하는 것이다. 이 응수가 언뜻 보면 수학 논리인 듯하지만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글쓰기 중에서 시나 희곡 등은 수학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 해도 특히 평론만 수학이 요구하는 정확성과 추구정신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올바른 평론을 쓰자면 관계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사실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가능하다. 즉 정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 굴절되어 나타나는 사실, 미로처럼 보인 사실 등을 정확성의 무기만으로 접근하면 자칫 자기 함정에 빠져 정확치 않은 것을 정확하다고 믿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쉽다.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정확히 묘사하는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믿는 것과 같다. 파도만 보지 말고 주류의 흐름을 보아라. 베르낭 브로델의 말이다. 우리는 흔히 파도만 보고 바다를 보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노사정위원회, 코소보 사태 등에서 드러난 사실을 아무리 정확하게 파악해도 속에 감추어진 본질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의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학은 예컨대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분명히 정확한 사실임에도 그렇다. 왜 만나는가 또는 왜 만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학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정리가 될 수 없고 다만 가설로 남을 뿐이다. 평론이 정확성 이외에 수학에서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증명될 때까지 끊임없이 회의하고 추구하는 정신이라 생각한다. 가령
한미 FTA를 밀어본 치력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정부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과잉 진압에 나선 경찰도 잘못이지만 격렬한 시위를 벌인 농민도 잘못이다라고 말한다.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자기 보신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 있다. 빅토르 위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지롱대에 끼지 않고 산악당에도 끼지 않아 끝까지 살아남은 중간파들은 몹시 경멸했다. 그들은 지롱도 편도 아니고 산악당 편도 아니었는데 또한 지롱도 편이었고 산악당 편이었다. 어디서나 난시에 살아남는 데는 양비론보다 더 좋은 보신책은 없는 것 같다. 행동보다 말로 한몫 보는 현대 양비론자들은 비육한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한 양쪽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과 비슷하다. 자신을 내세우면서 싸움의 현장에서 떠나있다. 현실이란 좌표 밖에서 고고한 비판 노름을 즐기는 것이다. 프랑스의 텔레비전 토론장이나 신문사설과 칼럼에서 양비론을 발견하기 어렵다. 간혹 토론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즉시 그래서 당신이 속한 진영이 어디냔 말이냐라고 추궁을 들어야 한다. 양비론을 펴는 것은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토론을 죽이는 행위이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사회에선 더욱 양비론이 들어설 틈이 없다. 그런 논리를 폈다간 지금은 자꾸 장 애들은 난리와 같은 독설과 토론 진행자에게 당신은 변증법도 모르냐 또는 당신의 논리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라는 말을 코앞에서 들어야 한다. 나는 양비론에 관련된 두 나라의 차이점에 관하여 사람들 각자가 수학적인 좌표 분석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서 본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프랑스인들은 좌표를 설정하고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의 선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그 선상의 위에서 보자면 농민 편인가 정부 편인가 중에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100% 찬성하지 않더라도 51%를 넘게 지지하면 진영이 선택되는 것이다. 흡사 시소누리에 몸을 실어줄 곳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정치적 이념의 선택도 그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산을 긋고 그 선 위에서 스스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적어도 정치평론이나 사회평론을 쓰자고 하는 사람은 좌표 분석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좌표 선상에 자신의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양비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론에 필요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홍세환님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린다 중에서 수학과 글쓰기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글쓰기에서 수학의 정확성으로 주구 정치를 배워야 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양비론적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진영의 논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남의 일에 훈수를 두는 듯하면서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박재호 같은 사고를 경계하고 지양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렇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